네, 소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가 건강안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고상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공중보건 그리고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그 기후변화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증폭시키는 위협 증폭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인 건강 결정 요인 전반을 교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의 노력이나 혹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보건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전체 5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후위기의 정의와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기후위기에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기후위기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에 따른 시스템적인 보건 위기이고 우리가 흔히 날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날씨가 어땠는지 혹은 지난 1년간의 기후가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기후는 적어도 10년, 20년, 30년간의 전반적인 날씨의 변화를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늘 날씨가 높았다 낮았다를 가지고 건강에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간의 변화에 걸친 건강 위협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후위기와 건강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스템의 변화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과학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온 상승 자체가 대기화학 반응에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촉매제의 역할이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고 수많은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최신 기후 지표를 보면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하려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목표 궤도에 진입을 하지는 못했다. 하나도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는 분당 22개의 축구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이. 그리고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온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예전에는 뚜렷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봄과 가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겨울 다음에 바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이제는 겨울로 바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의 적응력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온도에 따라서 적응력이 높아지는데, 중간에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 인간의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1.8도 정도 증가를 했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전 지구적인 변화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열 가둠 현상이 상당히 도시 지역에서는 빈번해지고 있고 기후 페널티,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오존 농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특히 기온 상승이 오염물질 배출과는 조금 더 다르게 오히려 오존 생성에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광학 반응, 정체성 고기압, 산불이나 생물성 전구물질,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요인들이
하나가 증가할 때 10% 증가할 때 질병이 10% 증가하고 또 다른 요인이 10% 증가할 때 질병이 10% 증가하는 이런 하나의 선형적인 관계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노출,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선형적으로 폭증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배출원, 상호작용, 이것 때문에 피해는 증폭이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유행할 때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질병이 폭증하게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그때 우리가 이제 신데믹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환경도 똑같이 신데믹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만성질환이 불평등한 매개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결합을 하게 되면 질병 발생이 더 증가하고 건강의 악영향이 더욱더 증가하는 이런 신데믹 현상과 동일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생리학적인 경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신경계에 장애를 미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 시에는 고혈압이 1.5배 증가하고 심부전의 위험이 1.5배 증가합니다. 이건 아마 고상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카고 사태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사태에서 가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65세 이상의 고연령이었고 두 번째는 당뇨병이나 기저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심혈관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인체에 있는 면역 장벽이 파괴되는 걸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매개체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겨울이나 가을에는 온도가 17도 이하로 예전에는 떨어졌었죠. 겨울은 마찬가지로 떨어지지만 말라리아 모기를 예를 들면 말라리아 원충이 생활사를 그리게 되는 온도는 17도가 임계 온도입니다. 즉 17도 이상 증가하면 말라리아 모기에서 원충이 생활사를 그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말라리아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말라리아가 퍼지지 않습니다. 17도 이상이 되면 감염병이 펴지죠. 이제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말라리아 원충이 증식할 환경,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매개체 질환이 증가하는 패턴이고 이 매개체 질환의 위험은 온대성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 노출의 위험과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이 으로 일컬어지는 기후 불평등이 민감 집단과 사회적인 약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감 집단 혹은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영유아나 고령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나누어 보면 크게 취약계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저질환 혹은 어린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취약계층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장기간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기후 폭염과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의학이나 보건학에서는 생물학적인 취약계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하나의 이제 병원체가 되었습니다.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그럼 영향을 미칠까? 65세 이상 고령층은 폭염 사망률 증가가 167% 증가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증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을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상당수가 근로를 하고 있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왜 그럼 이런 사회적인 취약계층, 생물학적인 취약계층 이외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이 기후변화, 특히 사회적 박탈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왜 이 기후재난이 더 증가하는가? 차별적인 노출입니다. 여름에 괜찮으면 에어컨을
폭염에 에어컨을 잘 틀 수 있죠. 겨울에는 난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응 역량입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자원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존율을 결정하는데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의 핵가족 시대가 되었죠. 이미 독거노인, 혼자 사는 청년들도 혼자 사는 집단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적 위기에서는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주거와 에너지 빈곤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사회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복합적인 위기, 기후변화에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한계, 그리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건강안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안전망이란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혹은 지리적인 장벽 없이 필요한 의료나 예방 서비스를 적시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적인 체계였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강안전망은 질병에 대한 건강안전망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느냐가 목적이었다면 현재 이 기후위기에서의 안전망은 어때야 할까요? 질병이 생겼을 때 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혹은 기후의 변화 혹은 사회적인 트리거가 있을 경우에 예방적으로 그 노출을 특정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줄이는 건강안전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한 건강안전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회와 건강이 복합적으로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이나 연계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와 대기오염 같은 환경오염은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닙니다. 제가 쓴 것처럼 환경병원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담배와 똑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병원체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병원체의 노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후행동이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바꾸는 체계의 변화, 내가 내 행동을 변화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탄소 저감은 건강 정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동 사망 저감률을 81%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나의 행동의 변화가 탄소 감축 투자 1달러를 하게 되면 보건적인 편익은 4달러로 돌아옵니다. 400%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환경과 건강이 다른 요소가 아니고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 코베너핏은 내가 건강으로 돌려받는다. 적어도 40%, 400%는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의 이러한 노력, 이런 사회적인 혹은 과학적인 사실이 얼마나 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리터러시에 달려 있습니다.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건강에 있어서의 문해력은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내가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평가하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과 건강 문해력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을 가지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천력이 2.4배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국가와 개인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시스템의 분절입니다. 보건의료와 재난, 노동보호, 환경관리가 복합적인 4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단절된 시스템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염경보가 울리는데 환자는 기다리고 있고 노동자는 뙤약볕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에어컨이 있는 반지하에 있는 에어컨은 에너지 때문에 멈춰 있고 이런 현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환경 및 취약계층 데이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연계도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왔을 때 어떤 집단에게 어떤 분들에게 먼저 예방을 위해서 알려야 되는지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실시간 액션으로 진행되기가 조금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 수준의 오염원 관리가 조금 미흡하죠. 그래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트리거 기반으로 조금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생활 환경 변화가 코 베너피스로 400% 이상 되는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생활 환경 그리고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 변화의 요소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 중요한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병원체의 예방을 위한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변에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기에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개인의 실천까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건강을 지키는 통합 안전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와 대기오염은 정말 위험한 결합이고 복합 노출은 위험하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집중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칸막이 그리고 사회 구조상의 변화, 분절된 변화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